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제를 통해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우려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도 다뤄집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무기를 시험 발사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협상에서 배제하라며 공세를 강화한 데 대해서 미국은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무기는 미국을 위협할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도 KT에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은 실무 면접에선 불합격했지만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은 지난 2010년에도 도심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에게 승합차를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의 얼굴을 오늘 오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등 5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성폭행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2016년 3월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멤버들이 여성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르면 오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가수 정준영 씨 단체 대화방에서 이 집단 성폭행 정황이 드러난 거죠? 네,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여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가운데 한 개에서 집단 성폭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대화방 참석자는 정준영을 비롯해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MD 김모 씨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선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관련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당황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대화방 멤버들로부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락이 와서 더 따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되자 대화방 내용을 처음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에게 문의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변호사와 협의 끝에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경찰도 이 정준영 대화방 내용을 갖고 있을 텐데요.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설 때까지 이런 정황을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못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사건 초기부터 정준영의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 왔는데요. 이번 집단 성폭행 정황 역시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피해자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문제의 대화방에 성폭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 직접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지만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관련자들 조사가 끝나면서 몰카 파문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조만간 성폭행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단톡방에서의 일탈, 이 버닝썬 수사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수사를 하게 된 건데 지금 버닝썬과 관련한 마약 혐의 수사도 좀 진척이 있다면서요?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씨와 중국인 직원 애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애나 모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씨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추가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클럽 안에서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혐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나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애나가 클럽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부장원입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도 인사청탁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의 청탁한 지원자들은 면접에서 탈락권 점수를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야부입니다. 네, 지금 KT 관련해서 추가 청탁 의혹이 나온 건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KT 특혜 채용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건데요.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KT 홈고객 부문 고졸 공개 채용 과정에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청탁한 지원자는 면접 등 전형 과정에서 탈락권 점수를 받았지만 점수 조작으로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었고 김영선 전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과 인사 특혜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제기됐던 청탁 인사들 모두 공개가 된 겁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2년 KT는 대졸공채 5명과 고졸공채 4명, 모두 9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졸공채 청탁자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이 지목됐고 1명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졸공채 부정채용 청탁자로는 전직 의원 2명이 있고 그중 1명은 장관까지 역임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전 KT 노조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이 지목된 겁니다. 특히 전 노조위원장이 청탁한 2명은 서류 전형부터 임원 면접까지 4개 채용 단계에서 모두 불합격하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럼 검찰 수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KT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하고 조만간 이석재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가 있었던 채용 과정 대부분이 이석재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전 회장은 곧 대졸공채 1차 면접 직후 합격시켜야 할 대상을 직접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이석재 회장을 조만간 대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서유예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서 사장의 첫 재판도 오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틀 전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된 윤 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윤중천 씨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오늘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씨는 사기와 알선 수재, 공갈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나 뇌물 혐의는 빠졌고 일단 윤 씨의 개인 비리에 관한 혐의입니다. 윤 씨는 지난 17일 아침 서울 양재동에서 체포된 이후 이틀 동안 이곳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업체를 내세워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강원도 홍천의 군부대 인근에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기고 공사 대금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 수사를 무마하도록 알선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감사원 소속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윤 씨의 개인 비리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의 개인 비리 정황을 토대로 한 수사가 시작될
방침인데요.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재 윤 씨가 머무르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만큼 윤 씨는 오후 2시쯤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동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서초경찰서 등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이 입수한 내사와 수사 기록은 물론 당시 근무자들과 수사관들의 이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등 첩보가 언제 시작됐는지, 당시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보고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용의자 안인득이 과거에도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고 실형을 피했다는 소식 어제부터 전해드렸는데요. 조현병에 따른 심신장애가 집행유예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해서 과거 안인득이 저지른 또 다른 흉기난동, 또 이번 사건의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피해자 안인득 9년 전에도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안인득이 과거에도 흉기난동 사건을 저지른 건 저희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9년 전이죠. 지난 2010년 5월 진주도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안인득은 20대 피해자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으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번에는 승합차에 올라타 A씨를 향해 돌진하기까지 했는데요. A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결국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인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꽤 심각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요? 네,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고 차로 들이받으려고까지 했는데 법원은 안인득에게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인득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중하긴 하지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집행유예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안인득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는데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안인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에 나온 안인득이 아파트에서 방화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건데 안인득은 어제 구속이 됐죠. 경찰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안인득을 어제 구속한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방화 3시간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안인득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안인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범죄심리 분석관이 안인득과 대화를 나눠보니 단답형 질문에는 어느 정도 정확히 답을 하지만 질문이 구체적이고 길어질수록 논리적인 대화가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 동기를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안인득의 얼굴은 영장실질심사 출석할 당시에는 마스크를 쓴 상태라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쯤에 범행 당시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예, 2시쯤에는 안인득의 얼굴을 볼 수도 있게 되겠군요. 차상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곧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지성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그동안 협상을 이끌어왔던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서 북한이 빠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하노이 회담 이후 뒷얘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막은 게 이 폼페이오 장관이었다는 후문입니다. 이유는 내년 선거를 의식했다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이든 뭐든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선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북한도
들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획책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좀 비난을 했습니다. 그동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파로 알려졌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행보에 좀 예상 밖이어서 북한도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그래서 어제 보도는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쾌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아주 강경한 모드는 아닌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다행인 것이다,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다만 협상 파트너나 방식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만을 표시한 거고요. 지금의 톱다운 방식은 유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이 협상 파트너를 바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국무부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도 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냥 네. 웃으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할 수 없겠죠. 당장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때 내세웠던 논리가요. 나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인데 그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을 포함해서 도발에 나설 경우에는 북한의 실험이 없다라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선전 구호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년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봐가면서 대북 정책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고요. 당분간 협상 교착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첨단 전술 무기를 참관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좀 압박하려 하는 의도일까요? 네, 무기 종류도 안 밝혔고요. 김 위원장이 시찰을 했다고 밝혔는데 사진도 비공개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압박 효과를 노린 측면이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경 모드로 나설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외교적인 성과가 약화되고요. 이건 미국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당장 이 북한의 실험 참관에 대해서 당장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북한도 여전히 다만 북한도 전술 무기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수위 조절을 했다. 이런 면에서 여전히 대화의 판을 깨진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북한 대내적인 의미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 북한에서 군부나 엘리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이나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를 내려놓더라도 전술 무기로 인한 국방력 강화를 확보할 수 있고 예. 또 그래야만 한다라는 김 위원장의 내부용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는 군부의 사기 진작과 또 내부 단속이라는 이런 체제 결속 목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북한과 정상회담 공식 발표했는데 시기와 장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4월 하반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에 온다 이 정도입니다. 온다, 예. 하지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극동지방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도 관심입니다. 북한으로선 싱가포르나 베트남보다 가까워서 이동 부담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예상되는 건 역시 철도입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주 이용했던 수단으로 권력 승계 적통성 선전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바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에 이용했던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길도 있는데 어떤 길을 택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이게 지금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중국이나 베트남, 우방국과도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낸 답신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면서 보낸 서신의 답신을 보낸 건데 북중 동지적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정세의 관건적인 시기다라는 언급도 담겨서 이 북미 협상 교착 국면 속에 북중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과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면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고요. 베트남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우방국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외교적인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베트남 응우옌뿌종 주석의 답전을 보낸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공동 위협 수행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연대 강화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비핵화 노선 이후 이렇게 외교적인 보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 간 외교를 통해서 이 교류 협력 확대를 좀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북한의 움직임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배경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지성 기자 감사합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내 평화안보체험길, DMZ 평화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한반도에 유엔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유엔군 사령부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유엔사는 먼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념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뒤 DMZ 평화둘레길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So UNC is in full support and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MN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eace Trail Initiative. 당초 평화둘레길은 이번 달 말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파주, 철원 등 3곳을 개방하려 했지만 DMZ 남방 한계선 안으로 진입하는 파주 철원 구간은 안전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초창기 계획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며 DMZ 둘레길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속에 앞으로의 유엔사 역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와 같은 더 나은 체제로 바뀐다고 해도 일정 기간 한반도에 유엔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유엔사의 임무는 한국의 안정과 안보인 만큼 과도기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Because transition periods are always risky. And if you don't have an establish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place, it leaves room for miscalculation, unintended incidents, rising tensions, escalations of tensions and the like. 유엔사는 이 밖에 공동경비구역 JSA의 민간인 개방과 관련해서는 남북과 유엔사의 공동행동규칙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6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에는 진도 4의 강한 진동이 감지됐고요. 경북에서도 진도 3, 경기와 충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태울지 논의하자고 바른미래당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었죠. 그런데 결론은커녕 오히려 의원들끼리 악감정만 더 깊어졌습니다. 이젠 합의 이혼도 어렵게 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직접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바른미래당은 이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이 입장이었는데요. 판검사에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두는 이 절충안을 민주당과 합의한 후에 표결을 하자. 이래서 모인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지금 말이 좀 엇갈려서요. 결국 표결이 무산됐는데 이 전후 사정이 어떤지부터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간의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예. 다만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대표께서 민주당과 지금 부분적인 기소권을 부여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하면 잠정 합의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예. 전혀 민주당의 당론은 바뀐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의총 그리고 진행 중에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이 금방 백플로 전부 SNS상에 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 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합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또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보 같은 의총이었다. 이런 뭐 표현까지 쓰셨던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내용상 보면은 좀 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은.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지난번 의총에서 3가지를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은 이제 공수처 중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와 그리고 공수처장의 추천 권한을 비토 권한을 갖는 내용, 야당이. 예. 그리고 검경사건 조정과 관련해서는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3가지 내용인데요. 예.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에게 보냈으면 예. 민주당도 어느 정도 당의 컨센서스를 갖고 당론으로 정해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우리 바른미래당에 줘야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다시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예. 절차상 우리가 던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거기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우리가 변형된 내용으로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예. 제가 봐서도 절차상 맞지 않고 예. 어제 의총은 좀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뭐 진척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관영 원내대표도 좀 입장이 난처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총장 더 시끄러웠었는데 특히 어제 이현주 의원이요. 의총장 네. 앞에서 문전박대들을 당해서 이제 소란을 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원 당규상 보면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의원이 의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럼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예, 당원권이 정지된 징계 내용에 보면 당원으로서의 어떤 활동들 그 내용 안에 뭐 조직 활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저희가 당원상에 당 기구와 원내 기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의 경우는 당원으로서의 당원권은 정지되어 있지만 예. 의원으로서의 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좀 네. 여러 갈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그것이 좀 이제 당원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현주 의원께서 사전에 당에 본인이 발언하거나 의결하는 것엔 참여하지 않겠다. 예. 다만 자리에 참석해서 듣는 것만 하도록 할 테니 그것을 허락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정당 내에서 제가 판단컨대는 뭐 현역 의원을 출당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의원총회에 의원들끼리 하는 행위에 자기가 참석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어제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의원으로서 네.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바른미래당 미래를 두고 지금 당내에서 이견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당계 의원들 중심으로 제3지대 빅텐트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먼저 통합을 하고요. 이세를 불려서 중도 실용 정당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지금 손 대표가 여기에 동의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어제 또 다른 논쟁이 있었는데요. 예. 그 해명을 좀 요구한 뭐 지상욱 의원과 같이 그분 언론에 나온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예. 당사자들이 좀 해명해야 된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와 거기에 박주선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뭐 나름대로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는 뭐 민평당과 당장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한 적이 없다. 동의한 적이 없다. 예. 다른 내용으로 분명히 해명을 했고 예. 또 제가 알기로도 지도부와 무슨 의논을 해서 박주선 의원님이나 김동철 의원님이 민평당과 합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어저께 의총에서 발언할 때도 네. 본인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개별 의원의 자격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예. 뭐 이것이 당의 컨센서스를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에서 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민평당하고 저희가 당의 통합을 논의하기에는
그건 무리다. 그리고 예. 현재로서는 그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주선, 김동철 의원 중심으로 의견의 하나로만 지금 논의되는 이런 상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의원들은 거기에 크게 동의하거나 예,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의총장에서 예. 네, 지난번의 경우도 주로 이제 박주선, 김동철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셨고요. 아마 이제 네. 호남을 지역으로 기반한 여러 그런 어떤 동질성 때문에 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학규 대표 거취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개파를 떠나서 지금 당내 의견은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의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 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까 박주선 전 대표님 생각에는 네. 이게 우리가 확장적으로 볼륨을 키워서 민평당과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냐. 네. 또 한쪽의 의견은 우리가 어쨌든 반문재인 전선을 세워서 적어도 개혁 보수의 틀 속에서 뭔가 보수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달리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손학규 대표가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학규 대표께서는 어쨌든 당을 예. 지금 같은 내용 속에서 어떻게 내년 총선을 치러낼 것인지 향후 혁신안과 비전을 이제 준비해서 당 구성원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조만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지금 9월 이전에 10% 당 지지율 이런 언급을 하였는데 예. 저희가 당에 지금 워낙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수치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단지 10%만 갖고 저희가 당을 존속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정확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손학규 대표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네, 당내에서는 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요구들을 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손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손학규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러나면 단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퇴하면은 사실 그 이후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이제 지도부 내부에서 특히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사퇴로서 책임지고 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당장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뚜렷한 대안이랄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당을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해 나갈 것인지는 네.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손학규 대표 사퇴해라 마라 이런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당대표 거취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럴수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이 내년 총선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부 구성원들도 수 있느냐. 예. 그런 불안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체제가 들어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안개 속이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조기 등판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런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네. 지금 친한계 입장은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유승민, 안철수 공동 대표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가능성은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바른미래당은 과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통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두 분이 창업주로서 책임과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통합이 되고 나서 바로 일선에서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승민 안철수가 손잡고 어떤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당원들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역할을 한번 해보자. 네. 그것을 안철수 유승민 대표께 우리가 한번 건의하고 전면에 좀 끌어내보자. 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할 때 이 두 당 그리고 이 두 대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한 번도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은 없다.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당의 지지율을 좀 높이고 네. 우리가 당이 그래도 존속 가능하고 네. 구성원들이 좀 이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역할이 결국에는 우리가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서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의 어떤 네. 단합된 힘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2월보다 0.3% 오른 104.1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유와 휘발유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 물가가 5.5% 오르면서 공산품 생산자 물가는 0.4% 상승했습니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가격 하락에 전기와 전자기기는 0.1% 내려 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수입 신고 서류를 위조해 짝퉁 의류 9만 점, 정품 가격으로 110억 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주범 47살 허모 씨를 구속하고 제조와 유통을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5년 동안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서 라코스테와 폴로 등 짝퉁 의류 9만 점을 정품으로 속여 8만 명에게 4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서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수입 신고 필증을 위조해서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공식 쇼핑몰이 아닐 경우에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주의하고 수입 신고 서류의 진위가 의심스러우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뇌졸중과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한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를 대량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엔티 2억 5천여만 원어치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J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150 이하로만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하고 개인 소비용으로 들여와서 수입 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큰 피해를 보자 이웃나라인 영국에서도 의회가 자리 잡은 웨스트민스터 궁의 보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AP통신 등은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지켜본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궁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비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상원과 하원 등 의회가 열리는 의사당 역할을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궁은 물이 새고 쥐가 들끓는가 하면 일부 벽이 무너지는 등 안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6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에는 진도 4의 강한 진동이 감지가 됐고요. 경북에서도 진도 3, 경기와 충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지진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 소식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앤 이슈 2부에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